네, 안녕하세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는 저스틴입니다. 자, 이번 세션은 제목이 퓨전 팀을 지탱하는 전문 개발자의 역할인데요. 자, 앞으로 30분 동안 여기서 나오는 퓨전 팀 그리고 전문 개발자라는 컨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이런저런 강연을 할 때 항상 이 숫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84%. 자, 혹시 이 숫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퓨전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시죠?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퓨전 댄스 짤방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 퓨전 댄스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 소노반과 트랭크스가 합쳐져서 더 강력한 전사가 만들어지겠죠? 자, 올해 같은 회사에서 2022년 2월이죠. 새로운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내놨던 거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Why Fusion Teams Matter. 즉, 왜 퓨전 팀이 중요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 아티클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적어도 84%의 회사, 즉 전 세계에 있는 84%의 회사와 59%의 정부기관에서 퓨전팀을 구성을 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션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토픽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회사마다 다 다르게 부릅니다. 어디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서는 디지털 전환, 어디서는 DT, 어디서는 DX 등등 다양하게 부르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던 현재 업무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 네이티브한 형태로 바꾸자라는 게 컨셉이고요. 같은 하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퓨전 팀이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퓨전 팀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제 이 세션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퓨전 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들어보신 분들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야, 퓨전 팀이 굉장히 힙한 모양이구나.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걸까? 하고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퓨전 팀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 전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개발자인데요. 자, 업종 전문가는 흔히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업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HR, 회계, 재무,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등등의 본인이 속한 업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IT 스킬들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죠. 더 딥하게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주는 전문 개발자 분들이 계세요. 전문 개발자 분들은 반대로 아주 테크놀로지에 딥한, 아주 그 뎁스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단지 업종 전문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종 전문 지식은 이제 부족하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퓨전팀에서 모여서 하나의 이제 팀을 이루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같은 회사의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딱 퓨전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셋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업무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업무 자동화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겠죠? 다양한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내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전문 개발자의 영역이었다면은 이제는 퓨전팀 안에서 업종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런
업무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스킬들이 오히려 업종 전문가 분들께 더 필요한 스킬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셋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능력,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업종 전문가, 즉 도메인 엑스퍼트가 하는 일들을, 현재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시켜서 남는 시간에 좀 더 다른 가치 있는 일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가 결국 높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 자동화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가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계를 어쩌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개발한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위한 도구입니다. 서류 결제를 위해서 도장을 찍는 로봇이에요. 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결제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도장을 찍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심지어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 한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도장을 찍는 각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직급이 낮을수록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하고요. 직급이 높을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찍는 이런 각도까지 맞춰주는 아주 획기적인 이제 로봇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류 결제 프로세스라는 그 결제 프로세스를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적용한 사례로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로 좋은 적용 사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 예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한국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주소 이전을 해야겠죠. 이사를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류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다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이미 전산화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서류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결제 서류 프로세스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관점에서 본다면은 굳이 도장을 찍어야만 할까요? 라는 데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기존에 있던 문법, 기존에 있던 관행, 기존에 있던 문화들을 거의 파괴적일 정도로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다른 말로 디스럽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얘기는 업종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업종 전문가들이 사실 본인의 업무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업종 전문가는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이런 놀이기구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개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는 그 와중에 이런 식의 lost in translation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번 lost in translation이 발생을 해서 전문 개발자는 이렇게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합니다. 자, 결국 업종 전문가가 원했던 시스템과 전문 개발자가 딜리버리를 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문 개발자가 업종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업종 전문가가 개발자처럼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거기서 바로 시민개발자라는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가트너의 보고서로 넘어가 볼까요? 시민개발자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민개발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업무, 비즈니스 펑션을 위해서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시민개발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IT 활용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을 통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개발자들, 업종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내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걸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몇 가지만 이제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은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누구나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많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됐지만 내 특정 업무로 한정시켜서 가져와 본다면은 뭔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컨셉이 바로 이 서비스 통합이라는 기능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A,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B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예전의 프로세스였다면은 서비스 A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서비스 B로 업로드를 하는 이런 식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를 굳이 내가 다운받아서 처리하고 업로드하는 대신 서비스와 서비스를 API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좋을까? 그거를 프로세스 자동화해서 녹여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업종 전문가분들도 시민개발자가 되면서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시민개발자의 반응은 딱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래요. 나는 개발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난 개발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이 나와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플랫폼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시민개발자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본인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파워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파워 앱,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파워 BI. 이 네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워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인데요. 자,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했죠. 퓨전팀을 얘기를 했습니다. 퓨전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업무 자동화를 위한 도구로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커넥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A라는 서비스에서 받아와서 B라는 서비스로 넘겨주고 그 중간에 살짝 가공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 안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워 오토메이트의 활용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이 프로세스가 만족을 시키면은 왼쪽에 있는 Yes라는 쪽으로 가고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오른쪽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왼쪽에 있는 Yes라는 워크플로우를 타게 되면은 이때는 아웃룩이라는 커넥터를 활용을 해서 아웃룩 서비스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커넥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다거나 데이터를 출력받고 싶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업무 자동화랑 살짝 결이 다르죠? 내 업무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문 개발자에게 나 이런 앱 만들어주세요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것들 있죠. 우선순위가 전문 개발자 입장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굳이 전문 개발자에게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시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게 바로 이 파워 앱입니다. 즉 내가 업무에 필요한 앱을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드는 거죠. 그 데이터들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다양한 커넥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파워 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파워 앱 실제로 제작하는 화면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이게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런 아이콘 같은 것들을 직접 끌어다가, 마우스로 끌어다가 틱틱틱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 이 마우스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해라 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액션을 정의를 하고 싶다면은 위에 fx라는 그 창이 보이시죠? 거기다가 마치 엑셀 함수처럼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함수로 뭔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 앱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다 라고 치면은 이거를 파워 오토메이트와 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으니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그걸 처리를 해라 라고 해서 파워 오토메이트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파워 앱과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서 수많은 커넥터들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계속 커넥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커넥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군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드파티 커넥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자주 쓰이는 서드파티 커넥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드롭박스라든가 아니면 구글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단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사용을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이 파워 플랫폼 안에서 다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현재 서드파티 커넥터를 포함해서 400개 이상의 커넥터가 있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시민 개발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있단 말이죠.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만들어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회사에 특정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 만드셔야 돼요. 이런 커넥터는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개발자는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바로 내 업무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니까. 자, 이럴 때 전문 개발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전문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애저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리고, AP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리고, 오픈 API 문서를 통해서 API 관리자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PI 관리자는 거기서 바로 커스텀 커넥터가 만들어지고, 이 커스텀 커넥터를 시민 개발자가 자신의 파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즉 파워 앱과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커스텀 커넥터는 시민 개발자가 이미 API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커스텀 커넥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개발자가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은 시민 개발자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작년 2021년 빌드 행사에서 이 퓨전 팀 안에서 전문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시민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키노트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거기서 나왔던 예인데요. 실제 빌드 세션에서 진행된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타에서는 이미 그 퓨전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앱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팀즈 테넌트에 파워앱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파워앱에 필요한 커스텀 커넥터를 위해서 전문 개발자가 애저 펑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픈 API 문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저에다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된 앱은 애저로 배포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애저 펑션에 배포가 되는 것과 동시에 API 관리자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API 매니지먼트에 방금 배포했던 API가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API 관리자 안에서 파워 플랫폼 쪽으로 커스텀 커넥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를 했고요. 그렇게 익스포트된 커스텀 커넥터가 파워앱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커넥터를 쓰는 것과 동일한 사용자 경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민 개발자는 이제 회사 내부에 있던 AP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파워 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 앱은 이렇게 팀즈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시민 개발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개발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전문 개발자는 뒷단에서 이렇게 API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앞에 데모에서 보셨어요? 퓨전팀 안에서 시민 개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업종 전문가였다가 시민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파워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뭔가 살짝 그 모자란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전문 개발자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고 그거를 커스텀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시민 개발자가 필요한 그 모자란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 개발자는 단순히 이런 API만 개발을 해서 시민 개발자를 지원을 해주나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세션에서 쭉 언급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떤 혼합 현실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파워 플랫폼은 이미 API만 제공해줘서 되는 그 단계를 지났어요. 지금 혼합 현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고, 전문 개발자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서 시민 개발자는 완전 심리스하게 마치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전략이 있는데, 퓨전팀 안에서의 모든 업무 역량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포함한 서드파티 서비스까지 활용하는 모든 업무 역량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커다란 클라우드 안에서 유연하게 따로 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퓨전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앞서 퓨전팀은 여러분의 조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디지털 전환 역량은 그렇다면 뭐에 좌우될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퓨전팀 안에서 시민 개발자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퓨전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서 시민 개발자가 얼마나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 역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 시민 개발자의 역량은 이 시민 개발자가 지원을 해준 전문 개발자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 개발자는 시민 개발자가 요구하는 어떤 맞춤형의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시민 개발자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을 해주고, 시민 개발자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결국은 전문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시민 개발자의 역량이 결정이 되고, 시민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퓨전팀의 역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퓨전팀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 회사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역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퓨전팀, 그리고 그 퓨전팀을 리딩하는 시민 개발자, 그리고 퓨전팀을 지탱하는 전문 개발자, 요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질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퓨전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퓨전팀에 대해서 시민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가 활용을 해야 하는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전문 개발자가 활용을 해야 되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도큐먼트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aka.ms/docskr을 방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문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신 다음에 퓨전 개발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파워 플랫폼, 애저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실제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ka.ms/runkr. 네, 지금까지 퓨전팀을 지탱하는 전문 개발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스틴이었고요. 트위터에서 저스틴 크로니클로 검색을 해보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